네,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낙마 공세 속에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대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에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장관 후보자들 이제 5명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2명은 지명이 됐고요. 임명이 됐죠. 이제 3명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야당이 이미 입장이 정해진 거고요. 네. 여당 입장은 이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전달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지만 기본 대통령 인사권에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번 청문회 쭉 보면 느끼는 게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좌제가 너무 심해요. 이게 사실 본인의 뭐 도덕적 흥결이나 큰 문제가 있다면야 당연한 건데 이 안에부터 가족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가족을 가지고 공직 부적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국회의원 중에 많이 그만두셔야 돼요. 지금 대선 후보 한 분도 참 출마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세종대왕도 어려워요. 아버지 아들 다 그러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되게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네. 부분은 좀 그만해야 돼요. 앞으로 뭐 민주당이 야당이 되더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 인사권이랑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건데 제가 지난번 장관 임명 좀 느낀 건데 좀 안일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하나요? 좀 안일하게 행사되고 이 검증 부분을 특히 4년 차, 5년 차 들어갈 때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장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도 글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안일하다고 할까요? 너무 좀 편하게 하는 그런 느낌. 주변에서 아는 사람, 관료 예.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아무리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좀 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장관의 낙마 여부와 관계없이 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의 부담이 너무 커요. 네. 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좌제 시기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여권 일각에서도 일단 한두 명 정도는 낙마가 불가피하다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로 볼 때는 사실 단독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지만 일단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네. 후자는 제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 그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권 내부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그것도 정식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연좌제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외척 세력들한테 망한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은 감시자고 장관은 시행하는 입장이에요. 조직의 장이고 국가의 한 파트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예요. 예. 그런 사람이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해경을 산하에 두고 해경들이 밀수를 방어하는데 밀수꾼들이 와가지고 당신 장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영이 서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건 연좌제가 아니다. 그리고 연좌제라고 해도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대된다라고 하면 그걸 고려했어야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걸러내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여권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도 당연히 부담을 느끼시겠죠. 뭐 예전에야 뭐 특별하게 거칠 게 없어가지고 29번이나 통과시켰지만 네. 재보선에서 민심이 확인된 이상은 이 부분을 그냥 뭉개고 가면은 사실은 임기 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이번에는 좀 재고를 해봐야 한다. 그래야지 총리 인준도 훨씬 편해지고 예.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임기 마지막 총리니까. 게다가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양보를 해서 내부를 좀 추스리고 시스템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이제 청와대에 전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우선 하나 좀 바로잡자면 예. 밀수라는 게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쓰였는데 아, 네네. 제가 알기로 이사업체를 통해서 다 신고하고 들어왔어요. 그건 이제 자기 그렇게 모았던 중고 물품들을 이분이 죄송하지만 철없이 예. 자기 값에 파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치고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이냐. 우선 10일까지 기다려 보실 거예요. 예. 네.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 평론보고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와의 그 연계를 지키는 거는 저는 약간 언론 대피쇼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선 국무총리에게 지금 크게 불거진 문제가 사위가 라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니, 결혼이 14년 된 사위가 펀드에 투자하는 거를 장인 책임으로 돌린다면 나만 할 사람이 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마지막 국무총리이고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죠. 그리고 능력도 있다고 인정받는 분이고 예. 이런 분을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여당으로서 170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은 연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 장관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견이 전달이 될 거고 대통령이 고심을 하시겠죠. 하지만 내일까지 글쎄요,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네. 장 후보자가 예. 대통령께서 그 보고서 시한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자르고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후보자, 그러니까 지명 철회 쪽으로 가는 방식이 만약에 그 몇 분이 낙마가 된다면 지명 철회 방식이 맞는 건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쪽으로 맞는 것인지. 보통은 예. 자진 사퇴에도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진 사퇴를 하는 거죠. 네. 예. 정식은 그래야지 서로가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 지명 철회는 사실은 말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지만 지명 철회에 기대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청와대에서 이제 사퇴를 하시라고 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청와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단으로 사퇴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건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야의 문제, 야당에서 그래가지고 야당의 눈치를 보고 야당에 밀려가지고 이런 전형적인 프레임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계속 밀어붙였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을 자극해가지고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야당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 정서를 생각해야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가 몇 사람이나 돼요. 그런 면에서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고 네. 뭐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그게 알아가지고 이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단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과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인사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장관 5명과 국무총리 1분. 그런데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장관에서 1명 정도는 좀 양보를 하고 그래야지 상대편에서도 국무총리가 그래도 뭐 할 만한 분이니까 해가지고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일방통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연계의 문제가 아니라 예. 대화의 타협의 그 예의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게 바로 협치의 본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연설을 합니다. 일단 임기 남은 1년에 대해서 국정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상당히 현안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것들,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후보자들의 부적격 논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마지막 연설이시죠? 예. 취임으로는. 근데 연설과 응답은 질의응답은 좀 구분을 해야죠. 네. 그 연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구조를 보면은 집권 5년 차가 되면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제 좀 안착시키는 게 되게 필요해요. 하지만 또 대통령의 일이라는 게 전날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상황 변화가 생기면.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 문제라든가 우리 코로나 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해가실지에 대한 얘기를 좀 밝히겠죠. 전반적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고 이게 진정성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연설에서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놓지 않고 가겠다. 이 문제를 특히 대북 문제에서는 신임 바이든 정부와 어떻게 해서 대북 문제를 1년 동안 진전시켜 놓겠다는 게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코로나 문제나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그래서 예. 좀 희망을 좀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에서 아마 사면론이나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인 사안에는 좀 거리를 두실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사안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에 근데 장관들 문제라면 오늘까지 예. 기다려본다라든가 사면론은 국민적 공감이라든가 나오신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에 좀 거리를 두실 겁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내일 그 특별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정치에 거리를 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은 그 나라의 정치의 화신이에요. 모든 국민이 정치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치에 대해서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집권 4년 차면은 마무리를 하셔야지. 일을 벌리기보다는 어차피 마무리를 하시는 거고 그래야지 다음 정권 때 여야가 됐든 야가 됐든 숙제를 계속 넘기면 안 돼요. 어찌됐든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어떻게 동맹을 복원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이니 지금 뭐 미중 간의 그 대결 속에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당장 우리가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저기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현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미군 바이든 정부와 그동안의 다른 접근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획득물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이슈가 될 때고 대내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사면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이제는 더 놔두면은 나중에 예. 굉장히 어려워져요. 더 미룰수록 본인이 먼저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래도 기자들은 얘기를 물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약간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셔야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결자 해지 문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가야 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저희도 생중계로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용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첫 번째로 대권 선언을 출마한 건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하겠다. 세대 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를 교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의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면 문제는 사면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전제하고 계시는데 사면을 하지 않아야 한다가 지금 더 높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대통령도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용진 의원 저는 대선 경선은 좀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게 좋다고 봐요. 네. 많이 나와 자기 이야기도 좀 하고 그 이제 또 이후 대선은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을 좀 알리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70년생 예. 처음 나왔어요. 저는 동갑인데 아, 그렇습니까?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취임 일성을 보고선 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 너무 익숙하다. 익숙하나요?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그리고 행보 예, 예. 좀 익숙하거든요. 앞으로 이 군소 후보들은 이제 빨리 해요. 예. 출마 선언을 가볍거든요, 몸이. 네. 근데 이제 대형 후보들은 잘 꾸리고 뭐 이래서 좀 크게 나오니까 좀 할 텐데 앞으로 아마 5월 중순부터 한 6월 초순까지 이제 좀 이어질 거예요. 이제 대선 후보의 시간인데 이 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성을 여태까지 했던 뻔한 얘기가 아니라 시대 과제 또 국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딱 찝는 사람이 의제를 주도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쭉 출마 선언 보실 때 첫 예. 일성의 과제를 뭘로 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뭐 불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으로 보고 있는지 복지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관전하시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소통이 되는구나를 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박용진 의원은 파이팅 응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가 이제 1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뭐 이재명 지사나 정세균 총리나 다 이낙연 전 총리나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포럼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를 확장시키는 방법인 것 네. 같은데 지금 그 대권 이른바 빅3에 대한 행보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밖에서 보는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밖에서 보기에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게임은 끝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존에 하는 거면은 게임이 끝난 건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멤버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다른 쪽에 또 이중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런 네.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고 사실은 뭐 제가 입장에서도 특별히 뭐 예. 멘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민주당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돼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당권 주자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태, 홍문표, 권영세, 김웅, 나경원 전 의원까지 상당히 많은데 주호영 의원이 선언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수도권이냐 영남이냐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참 여권이 만드는 프레임에 스스로 계속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 대표가 계속 호남뿐이 됐어요. 그렇다고 예. 해서 민주당이 호남당이냐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대표가 어디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영남당으로 이런 거는 프레임에 안 맞는 거고 사실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을 누구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건데 예.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가 굉장히 그 핵심적인 거죠. 대표의 예. 역할은 좋은 후보를 세워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얻는 거고 그거를 제일 잘할 사람을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당에서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런 면에서 영남당 뭐 이런 도로 영남당 이런 거는 정말 좀 너무 정치 공세 같은 얘기가 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지금 대선 전국에는요 그 당이 대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역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남 출신의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표는 그 영남이었고 대통령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호남이었고 대선 후보는 이렇게 가지고 성공 방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당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선까지는 대선 후보가 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가지고 대표가 어느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당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대선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람에 집중해야지 지역으로 집중하는 거는 상대편의 프레임에 빠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도 당대표를 뽑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국민의힘은 인원과 세대에도 굉장히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이세요? 잘 되는 집안인 거죠. 그 지역색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추미애 대표는 대구 분이셨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때 호남 출신은 아니셨거든요. 뭐 그때 이해찬 대표는 또 충청 출신이시고 뭐 이렇죠. 사실은 본적이 어디냐보다는 지역구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 지역구가. 왜냐하면 주로 자기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지역구에 당선되기 위해서 당대표가 중요하지만 또 당선돼야 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얘기와 그 지역의 정서를 갖다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표가. 근데 지금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확인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영남 친박 친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주류가 여전히 주류임을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보여줬어요. 이번 이제 그 당대표 선거 들어왔을 때 또 역시 이제 영남의 경북의 지역구를 두신 주호영 대표께서 전 원내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뜨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영남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와의 관계에서 어떠냐? 저는 그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들어오는 순간에 당대표는 우리가 대선 후보 찍을 때 당대표가 누구냐 보고 찍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영남 당대표, 호남 후보, 뭐 충청 후보 이런 건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외부에 떠드는 얘기고 실제로는 당대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끝이에요. 끝이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지역이건 뭐든 계층에 다 이게 다시 재정 리얼라이먼트 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영향이 있다면 뭐 선대위원장 정도? 누구냐 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남 대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건 좀 과도한 정치공학적 얘기라고 보고 네. 다만 이번에도 주호영 대표가 된다면은 역시 주류가 어딘지를 확인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